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학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행학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양오행은 결국 나중에 제나라 추연에 의해 가지고 함께 결합이 되어서 음양오행학설로 새롭게 재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오행학설 볼 것 같으면, 자, 오행학설을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음양설에 비해 다른 경로, 자, 원래 음양설은 음양설대로, 오행설은 오행설대로 따로 학문들을 추구한 학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행설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자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요 다섯 가지의 법칙이 있더라 이거라. 그러면 목은 목대로, 목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그 목이란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화는 화대로의 방향성, 토는 토, 금, 수 각각의 방향성들이 어우러져 생겨나는 다섯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의 법칙을 대표하는 것이 목은 뭐 목대로 하는 거고, 화는 화대로 화의 방향성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은 없고, 모든 우리가 하나의 기체라고 하는 생명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음양오행이란 그런 성정들이 하나의 기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자, 음양, 어떤 것이 뭐 음의 성정과 양의 성정이 있냐는 이제 구분이 되고, 또 다섯 가지 목화토금수의 성정의 방향성과 서로 어우러져서 가장 큰 세력이나 가장 큰 특징적인 리더가 되는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의 방향성대로 가고 나머지들은 서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법칙을 할 것 같으면 오행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거리에서 왔다 그랬죠. 그죠? 행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법칙이라 보면 됩니다. 법칙. 자, 그래서 다섯 개의 개념을 가진 이러한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이 법칙도 한 가지만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계론이죠. 관계론. 자, 그래서 이 오행의 법칙에 의해 변화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목은 목대로 있는데 목과 화가 만나면 어우러서 또 다른 법칙이 생겨나는 거고, 거듭된다는 자연이 생장소멸하는, 자, 이런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생장소멸이라는 것은 나서 자라서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죠?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음양설과 오행설은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 이제 제나라의 전국시대죠. 추연에 의해서, 추연은 이제 맹자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뒤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추연에 의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학설로 정립되게 되죠. 이 음양 오행학설이, 자, 나중에 기본적인 동양의 각 분야의 기본적인 사유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인 치룡 학문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의학이에요. 의학 분야. 뭐 침술이나 경락술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자, 우리 전통 의학은 바로 이 체계를 가지고 의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지금도. 자, 어쨌든 오행설의 대표적인 법칙 체계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다섯 개의 각각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학설에 이런 체계의 개념을 목화토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 불, 흙, 쇠, 물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보통 명사로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학문을 하는 이런 체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목화토금수가 오행인 거지, 나무, 불, 흙, 쇠, 물이 오행의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개념들이 각각 정해진 개념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질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의 개념이 서로 상호 만났을 때 생하는 법칙을 상생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극하는 법칙을 쌍극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 학문적 체계를 오염시킨 거는 대부분 보면 명리학 쪽인데,
명리학은 명리학대로 이제 발전됐으니까 제가 명리학 분야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하도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책을 읽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해요. 하다못해 다음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쓰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음량이 있으면 모든 이제 하나의 우리가 존재, 생명, 살아 숨지는 존재, 사람이든 아주 작은 개미든 벌이든 간에 생명, 살아 숨쉬는 생명이 탄생을 하고 나중에 커가는 과정, 그다음에 또 죽게 되겠죠. 아까 말한 생장, 수장, 아니면 생장, 소멸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하나의 기체라 불리는 요 사람이나 조그만 곤충도 요 음양오행이라는 어느 한 성정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생명체 안에는 이 5가지의 그 작용, 어차피 생리작용이 있죠. 5가지가 안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 숨쉬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뭐 순수한 목, 순수한 불, 순수한 불, 순수한 흙, 이런 순수한 것들은 생명성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순수한 물, 100% 순도 100% 물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뭐냐? 갈증은 약간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크게 생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질 않죠. 그 다음에 흙이라 칩시다. 100% 순도 100%의 흙에 만약에 나무가 자라면, 그래서 순도 100%의 흙에 순도 100%의 물을 줘가지고 생명 씨앗을 어떤 생명이 양육하게 있는 조건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도 100% 순수한 불이 존재합니까?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연료든 심지든 어떻든 매개체가 없으면 우리가 불이라는 형태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체는 음양오행이라는 학설의 이론적 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개념들입니다. 각각 개념들이에요. 이것이 나무나 불이나 흙이나 쇠나 우리가 물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덩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나무의 일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설명하기 쉽겠죠. 거의 다 한계성을 느끼게 돼요. 이 목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앞쪽에 제가 몇 편의 기초 한자 강의 영상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죠. 목이란 것은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목이라고 옛날 글자들 보면 각골문이 아니고 근문이나 전서체는 이제 이렇게 되어가 있죠. 하나의 기관과 하나의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게 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두 기관을 이어주는 게 목이라고요. 그러면 팔목, 솔목, 사람목, 그리고 또 두 개씩. 일단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지상과 지하, 그죠? 지상과 지하, 위에 지상과 지하. 지하는 뿌리가 있고 지상은 위에 가지하고 줄기와 가지가 있겠죠. 지상과 지하를 이어주고, 사람의 눈도 눈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과 인체 안의 세상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결하고 매개를 하는 게 이제 목이라는 거죠. 접합 부위죠. 연결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의 역할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어나가고 할 때도 마디마디가 있는 거는 결국 목의 성정이에요. 마디마디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다 연결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항상 쉽게 이야기하죠. 불어나는 성정이라는 게 불어나는 것. 근데 혼자서 불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과의 관계성이 있어야만 불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나려면 연료를 떼야지 불이 날 거 아니에요. 순수 지 혼자 불이 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의 이론할 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이라고 해갖고 쌍생론을 이야기할 때 쌍생의 쌍이 서로 관계를 작용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가 아니고, 항상 이야기하죠. 글자 할 때 나타가 아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나가는 방향은 1차적으로 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화라는 거예요. 화의 성정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 식물을 칠 것 같으면 가지가 뻗는 이유는 결국은 가지를 피우고 난 다음 순서가 뭡니까?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거예요. 다음 순서로. 그리고 토를 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꽃이 피고 그냥 열매가 맺는 관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꽃 안에 있는 시방 받침대 있잖아요. 또 꽃도 꽃 밑에 받침대가 흙의 역할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보조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연후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식물에 또 경거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극에 이르려면 전부 다 그 다음 단계는 극에 이르려면 그 다음 단계는 풀어 헤치듯이 분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그 마지막 상태인 물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두 개의 관계에서 두 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목은 화로 나아가고 화는 토로 나아가고 토는 금으로 나아가고 금은 수로 나아가고 수는 목으로 나아간다. 개념 각각의 개념을 정해놓고 그 다음 개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지. 목이 화를 낳고 그 식물을 비유하니까 맞아요, 그죠? 식물로. 그럼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이것은 좀 어찌 보면 억지일 수도 있죠. 어떤 주역책이라든지 점사책 보면 요 나를 낳아라 할 것 같으면 앞에 수는 부모고 나는 요 밑에 화는 자식이고 이건 인간관계 우리의 혈연관계를 빗대어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성정의 개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개념의 관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다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장애 요인. 내가 화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화의 방향성을 잡고 목표를 가고자 하는데 뭐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기운이 너무너무 세다든지 너무너무 세서 이 나하고의 방향에서 자리를 잡고 받아줄 수 없을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너뛰는 거예요. 그 나를 기운을 빼든지 아니면 내 기운을 한꺼번에 쏟게 만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게 둘이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실제 음양오행을 보면 음양오행의 관계성과 방향성은 이 자체가 하나하나의 어떤 기를 이룰 것 같으면 가장 작은 기죠. 목기, 화기, 토기, 기의 세기의 상태, 이 기가 출발하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요 기가 얼마나 강한 세기, 힘을 갖고 있냐 따라 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또 나의 세기의 관계가 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 두 개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도 하죠. 내가 자체가 강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상생상극론을 명리학적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의 관계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모든 자연이거든요. 모든 자연.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5가지의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5가지 법칙 중에 쌍생론하고 쌍극론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명리학적 명리를 좀 아는 분들이 명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이질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원래 학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설문해자에는 오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목화, 토, 금, 수. 제가 색깔로 이제 입혀놨는데 목은 덮어 씌워진 것이니 땅의 덮개를 뚫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글자를 보면 뭐 쌍날 철자에 아래 뿌리가 난 것이다 해서 때는 봄이다 해서 봄을 또 배당을 시켜놨죠. 그 약간 이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요 목을 해석한 거예요. 그냥 나무다 그러면 됐던데, 그죠? 근데 목 자체가 나무니까 목은 목이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염화, 염은 뭐 불꽃염, 불타오를 염 그러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꽃 염자 위에 있는 요 불자를 형성한 것이고 때는 여름을 나타낸다. 자, 이거는 개념이고 상징이잖아요. 봄을 나타낼 때는 이제 목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봄의 상징이고 봄은 이제 목의 상징이고 화는 여름의 상징이고 여름의 상징은 화라고 개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토는 토하는 거다. 토하는 거다. 토하는 거. 그래서 토할 토자 해놨죠. 토자에 입고가 있으면 흑토가 아니고 전기를 머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서 물건을 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금은 금지시키는 것이다. 금은 금지시키는 것. 하지 말라고 막는 거란 거죠. 자, 그래서 음기가 처음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자, 토가 금을 낳고 글자 이제 토가 요 토자가 들어갈 때 있다는 거예요. 토자가 양옆에 점 2개 있죠. 점 2개. 자, 금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고 그 시절은 가을이다. 가을을 상징한다는 금은 가을을 상징한다는 거고.
수는 글자가 샘물이 넘쳐 흐르고 물이니까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양의 기운이요. 가운데는 양의 기운이고 양쪽에는 넘쳐 흐르는 것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미한 것을 상징하므로 자, 시절로는 겨울을 상징한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설문해자에는 오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이게 그거에 똑같이 볼 것 같으면 명리학적 시각에서 본 거예요. 명리학적 시각에서 설문해자도. 자, 그럼 다시 금방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으면요. 요 동양의 전통 학문을 하다 보면 그림을 참 많이 그려야 돼요. 그림을 많이 그릴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요 원에다가 배당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태극이라기보다는 요 음양오행을 포함한 태극도 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방향과 함께 이제 설명을 하자 같으면 이게 양기가 가장 강한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름을 배당하는 겁니다. 여름 합자죠. 여름 합자. 자, 그리고 음기가 파란 거는 음기가 기세가 가장 강한 겁니다. 강할 때니까 여기다가 겨울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볼 때 겨울은 북을 상징하고 여름은 이제 남쪽을 상징하죠. 방향으로 볼 때 남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일에 하시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밤이 가장 길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면서 양기가 생겨서 양기가 참 점점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딱 이렇게 딱 동지와 요 하지 사이에 딱 반절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춘분이라고 하죠. 그 춘분. 자, 춘분이가 봄춘자고 봄은 여기에 배당을 하고요. 양기가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하지가 지나면 음기가 이제 생기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추분이죠. 추분. 그래서 여기 동지, 춘분, 하지, 추분에서 절기를, 네 개를 딱 정점을 가를 때, 요걸 이제, 계절로 보면 추나추는 사시라고 해요. 사시라고. 방향을 바꿨던, 해가 뜨는 쪽이고, 봄이고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동쪽에다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추는 거기, 서쪽에다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배당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다 오행을 볼 것 같으면, 자,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은 겨울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가을이 지나서 우리가 열매가 되면 딱딱해지고 과육이 다 없어지고 씨만 남죠. 자, 물기도 하나도 씨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요때부터 생명의 싹이 튀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물을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요 여름이니까 한여름이고 더울 때니까 여기다 화를 배당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싹이 트서 가지가 나고 이제 풀어게 되니까 여기 동쪽에 여기다 이제 목을 배당하고 반대로 서쪽에다가 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당당 상대에.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토를 중간에 두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동서남북이나 상하좌우나 가장 가운데는 이제 토를 두게 되는 겁니다. 토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관계인데 중요한 거는 밑에 요 수승화강 수승화강이란 원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추운 때는 가장 더운 때가 여기가 극에 이르니까 우리가 양극론, 태극론이잖아요. 극에 이르니까 이때부터 기운이 꺾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의 목적은 화가 되는 거고 목의 목적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극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점에서 목기가 작용도 하지만 이때부터는 꺾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단풍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단 말입니다. 요 색깔로 볼 것 같으면 나무 목이니까 초록색이 되겠죠, 그죠? 앞으로다가 이제 가을에 정점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목기가 이제 사라지고 빠지게 되니까 단풍이 들고 나중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우 나중에 앙상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씨방이 생겨가지고 꽃이 피고 여름 되면 꽃이 펴가지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열매라는 것도 중요한 거는 과일에 밖에 있는 과육이 아니고 안에 있는 씨방이거든, 씨방. 그러다가 가장 큰 과일이 됐다가 이때부터 밖에 있는 과육이 탈락되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떨어져 땅에 내릴 것 같으면 결국은 남는 거는 안에 씨방에 씨만 남거든요, 씨만. 이런 자연의 관계를 방향과 계절과 그리고 나중에 숫자로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도 나타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물려있는 진행 방향에 있는 수와 목과 화와 토,
토는 뭐냐면 중간자도 너무 더워서 극점이 있다 보니까 중간자도 역할을 해가지고 요 화와 토와 금과 수 간에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생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간단한 시간, 작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고, 자, 아무튼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해자는 뭐 글자 그대로를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르게 약간 계절을 배당시켜 놓고, 그죠? 약간은 이제 철학적 개념보다는 명리학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해자도 이런 개념을 잡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 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약간은 오행의 개념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 음양설보다 약간 늦게 형성된 오행설은 뭐 제나라 춘추시대 말 직화학파의 추이연에 의해서 나중에 같이 교류하던 그 동기생들로 해갖고 퍼지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제 음양보다는 오행에 관한 이제 연구 서적이라든지 결과물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상서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상서. 자, 상서를 보면 자, 들어는 봤습니까? 상서는 자, 사서 삼경을 할 때 삼경 있죠. 시경, 서경, 역경. 그 역경은 주역을 일컫는 거고 상서는 거기 말하는 서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경. 똑같은 상서인데 자, 시경, 역경하고 뭐 서경이 없네. 자, 역경인데 우리 말하는 글서자를 써갖고 서경이란 말은 나중에 송나라 때 요 상서를 서경이라고 불러대요. 서경이. 보는 이제 주자 주의의 역량이 맞죠.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란 그 책의 경전 책에는 성리학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주희 주자가 만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상서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그 상서에서 다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오행이 쓰여진 부분은 요 감서하고 홍범이라는 요 두 편에서만 나타납니다. 특히 요 상서의 홍범 부분은 오행을 이해하는 가장 어찌 보면 실마리 단초를 제공해 주죠. 내용을 보면. 근데 요 한글은 이제 보통 제가 요 쓴 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제가 버원글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요거는 버원글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밑에 이제 원문 있죠.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여기 나오는 오행의 수, 화, 목, 금, 토가 전부 다 하나의 여기서는 체계 이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보세요. 첫째가 물이고 둘째가 불이고 셋째가 나무고 넷째가 쇠고 다섯째가 흙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수는 윤하고 화는 염상이고 목은 곡직이고 금은 종혁이고 그 다음에 토는 자 이거 뭐 이해 원자죠. 토는 이해 가색이란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윤하는 짜고 또 오미 맛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쪽에 음양할 때도 오행에 결부시켜 가지고 그지 오미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를 배당시켜 놓고 1, 2, 3, 4, 5 수를 배당시켜 놔 놓고 아까 그림에 봤죠. 그림에 밑에 가고 여기 1, 2, 3, 4, 5 이렇게 수를 배당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생수라는 이제 우리가 숫자의 개념도 음량을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생수에서 한 번 더 토의 작용, 땅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6, 7, 8, 9, 10이 나오거든요. 숫자 자체를. 그래서 이 상수를 또 수의 관념 개념으로 또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서 홍범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원문은 그렇지 않은데 철학적인데 글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놔 놓으니까 그죠? 보세요. 첫째가 물이고 둘째가 불이고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건 맞아도 이거예요. 자, 수는 아래로 흐르는 성정을 갖고 있고 화는 위로 그냥 거세게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목은 휘어지거나 곧은 것이고 쇠가 이제 금이죠. 금은 구부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는 곡식을 생산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전체적 철학적 개념에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거의 한 60-70%는 반영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시간 따로 가져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요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철학은 철학 용어를 일상생활에 쉬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행을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각기, 자, 술기, 화기, 목기, 금기, 토기. 자, 요거는 이제 순서를 1, 2, 3, 4, 5 순서로 해놨거든요. 아까 목화토금수가 아니고. 각기 이제 문헌마다 그 오행의 5개의 개념들이 나오는 순서가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자, 그거는 출발선이나 그걸 해석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아까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홍범, 아까 상서의 홍범에도 오행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행은 생활의 필수 벌각이란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요소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맛에 비유해 놔놓고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색에 배당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적 의미 요소에 배당을 해놨고요. 그 나중에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주역도 나중에 그 혈연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딱 그냥 배당 하나 딱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어쨌든 명확하게 수, 화, 목, 금, 토를 지칭해야 된다. 5가지 요소를. 그래서 홍범은 자, 요 범자는 법범자입니다. 홍은 우리 홍익인간의 호학된 넓은 홍자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것이 통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홍범은. 그래서 오행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목화토금수라는 내용이 나오는 최초의 문헌이 남아있는 전해진 문헌이 이 상서의 홍범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최초니까 이론 체계가 확실한 이론 체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서 홍범의 시대에 이미 어쨌든 현대적 의미의 오형 개념이 그 당시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 홍범에 나타나는 오행 또는 요거를 오제라고 한다. 오제는 또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물건을 만드는 재료든 맛을 내는 재료든 오제라기도 하고, 숫자 5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서 자체를 여기 또 금목수화토라고 해놨죠, 그죠?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수화 목금토, 그 다음에 금목수화토. 이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 관계는 5가지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지만은 관계를 설정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상생상극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위치나 시작점이나 그것이 출발점이나 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목화토금수, 금목수화토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5가지 요소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인간 생활이라 그랬죠. 아까 추열이 성립할 때는 인간 생활이 아니고 자연을 구성하는 대법칙이라 그랬죠. 이론 체계라 그랬죠. 자연의 생장 수장을 담은 자연의 변화 법칙인데, 자, 이거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색깔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여기 맛이라든지 요것을 오행으로 다 이제 배당을 해놨다는 거예요. 점차 인간의 삶으로 스며들어 온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자, 그 다음 요 좌전은 아까도 한번 했죠. 앞 시간에 했죠, 그죠? 춘추 좌전, 좌구명이 노나라의 좌구명이 쓴 춘추 좌전, 춘추의 셀서인 좌전에 보면 이 오행에 대한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요 오행을 최초에 오부나 육부, 우리 들어봤죠? 오장육부라는 개념. 오장육부도 음양 오행의 개념으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오장육부 할 때 요것도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양이다. 6개, 5개하고 6개로 나눠 놓는데 따로 이제 오제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런 개념들이 차차 생겨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실용 학문이죠. 여러 분야로 번지게 됩니다. 간신, 비패신이라든지 우리 인간을 보면 크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부에서 육부로 또 오제로 오행으로 이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오행이란 게 아니고 이런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말들로 기준을 잡아서 부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제 오제 하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다. 어쨌든 오제의 각 요소는 전체의 행성과 같은 대상을 배합하면서 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오행과 통용되어 사용하게 됐다. 그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또 이걸 오상이라고 해요. 오상. 오행을 유교의 기본 개념이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오상이라고 해요. 인의 예지신 들어봤죠, 그죠? 인의 예지신. 이것도 오행의 아까 방향이나 위치에 순서에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시춘추. 여시춘추는 여부리가 그 자기 식객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낸, 그, 백과사전과 같은 그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시춘추의 응동편에 보면 요 추연의 오덕 종시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추연의 오덕 종시설, 오덕이니까 5가지 덕이란 거예요. 덕은 그 종시설이니까 생장 소멸에 관해서, 자연 현상의 생장 소멸에 관해서 5가지 덕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덕의 사전 개념은 도죠. 도. 우리서 도덕기가 이제 도를 인간 생활에서 비추어 보는 게 나타내 보이는 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 현상에서 인간 생활로 가져온 것을 최초로 개념화한 사람은 추연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상극 법칙이 자연계에서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특히 왕조의 흥망성쇠, 왜 왕조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개념으로 오덕 종시설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춘추벌로. 춘추벌로는 그 동중서, 그 동중서가 편찬했죠. 집필했죠. 집필한 건데, 실제 동중서가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춘추벌로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여기 또 춘추라고 하니까 그 원래 공자님께서 쓴 춘추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뭐랄까 학문 연구라 하나?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춘추 공양전을 바탕을 두고, 공양전이 좀 내용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 춘추 좌전, 아까 좌구명에서 춘추 좌전은 아주 많이 보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동중서는 아마 춘추 공양전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해설이 좀 이제 미진하다 보니까 자기 따라 좀 안에 자문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책이 바로 춘추벌로예요. 춘추벌로. 자, 아무튼 확실하게 뭡니까, 춘추 좌전만 좌구명이 저자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요 춘추 공양전하고 공양전은 확실히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 사람들이 덧붙이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춘추벌로에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문답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행의 의의, 정의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중서는 나중에 학자이지만은 나중에 재상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한나라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오행지법, 특히 상생관계, 오행의 상생의 법칙을 정치하는, 그죠? 왕이 백성들을 정치하는 그러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법칙, 오행 상생의 법칙의 순서에 대해서 논하면서 동중서가 오행지에 춘추벌로에 아마 42편일 겁니다. 42편의 오행지에 도덕률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덕률, 정치인의 도덕률은 도가에 나오는 도덕률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정치인의 시각. 지금의 현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나 도덕률이나 상식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동중서가 보는 도덕률이에요. 자, 어쨌든 자, 보면 목생화 하듯이 부생자하라. 자, 그리고 목생화 하듯이 애비가 자식을 낳아라. 이것도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잘 다스리든지 영향을 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마땅히, 그러니까 애비가 자식을 낳았으니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라는 부자 관계. 그 유교에 보면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저 삼강 오륜할 때 오륜에 보면, 그죠? 부자 관계를 오행의 이치에서 비유하여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중서는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미신적 요소를 배제하고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왜 여기서 논리적인 표현을 썼나? 음양오행은 지금의 입장에 볼 때는 미신적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최고의 정치이론이 사상 이론이에요. 그 사상 이론에 적용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논리가 있겠죠, 그 당시는. 자, 아무튼 오행의 이치를 인간사에 적용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들은, 어째 그 동중서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들은
뭐 철저한 그때는 계급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만 못하지만은 아무튼 신분이 따로 있는 계급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개념 자체는 다 모두가 평등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거를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나라 초 때 회남. 요 회남 지역인데, 회남은 지금의 안휘성 있죠? 안휘성, 중국의 안휘성입니다. 안휘성 바로 서북쪽 딱 붙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안휘성의 그 서북쪽 접해 있는 지역이 이제 회남인데, 그 회남에 이제 제후로 이제 봉을 받은 거죠. 자, 어쨌든 봉투를 받아갖고, 그 같은 한나라 왕 유방하고 같은 종씨죠. 그 왕족이란 겁니다. 그 유한이 지은 잡가서인데, 잡가서 여러 가지. 요 회남왕이 이제 유한도 아까 여부리가 뭐 그냥 여시촌초를 지었듯이 한 10객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3,000명 정도는 돼야 많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잡가서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 거기에 자기 식객들, 지식인들의 각 전문 분야의 것들을 모아서 안에 편찬한 어째 뭐 대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잡가서인 회남자가 21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천문훈하고, 천문이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하늘을 보고 이치를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추형문이야. 추형. 그 다음에 시치콘이란 것이 있는데 요 세 권 속에 오행설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천문훈이니까 하늘에 별을 보던, 요 문자는 뭐 글자라기보다는 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천문학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천문학이지만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우주의 변화 자체를 관찰하는 것도 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설의 논리는 천지의 생성이치로부터 전개되었으며, 자, 천지의 생성이치니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지가 생기고 천지의 이치가 나중에 음양의 이치, 사시, 오행의 순서로 자,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순서적으로 있으니까 따로 생긴 게 아니고 요 우주란 하나의 우주가 이제 무곡이랄 것 같으면, 인식 못한 무곡이 같으면, 자, 인식할 수 있는 태극이 내나 같은 세계고요. 요 안에 음량이 있잖아요. 내 전체 같은 세계예요. 여기 추나추동이 또 있는 거고요. 요 안에 오행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 기준에 따라서 세상, 즉 무곡이나 태극을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행과 사시, 요 사시는 주나추는 우리 사계절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계절을 그냥 1년에 사계절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지구는 돌고, 지구는 공전을 하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이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자, 여기서 뭐 음양과 사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 남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점쟁이가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호통이. 자, 백호통이나 백호통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요것도 이제 요거는 보면, 자, 뭐라고 해야 되노? 거기 보면 잠깐만요. 반고란 사람 들어봤습니까? 반고. 그 후한시대 그 우상국지를 만든 그 지은 반고라는 사람인데, 자, 반고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이에요. 이 백호통이가. 이 백호통이라는 것은 특히 백호란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장제가 궁에 들어갔을 때, 반고가 궁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가 장제거든. 장제인데 요 장제의 명예에 의해 가서 그 궁에 북쪽 궁의 백호관이라는 전각에서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육아 경전에 관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요즘 말하면 이제 포럼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서로 육아 경제에 와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했던 회의록들을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게 백호통이라고 해요. 거기 나왔던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아마 한나라에서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서로 토론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전통이 육아가 한나라에서 정립이 되고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생기고 되고 난 다음에,
정립되고 난 다음에 백구통이가 지어지고 그 내용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백구통의 오행설이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오행설과 또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나중에 인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오장 있죠. 오장 간, 신, 신장, 비장, 폐장, 신장. 간신 비폐신 해가지고 그 간, 심이구나. 그다음에 비장, 폐장, 신장 요 5개를 요 목화토금수로 배당을 시켜서 인체도 이렇게 배당을 시켜갖고 이제 음양오행의 상승 상극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실용 학문은 이제 황대내경이라고 하는 의경의 우리 말하는 의서죠. 의서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대내경의 이론이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을 바탕으로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국태극론과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의학도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 황대내경도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정립되게 되었는데 백구통이도 그 내용이 나오고 특히 이제 황대내경을 보면 어찌 보면 음양오행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우리 한의사분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경락이론이라든지 침법 아니면 뜸을 뜨든지 아니면 약재를 사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허실론 기의 허와 실론들 그냥 허실하다는 그 이론들 기세론들 전부 다 바로 음양오행학의 이론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황대내경은 음양오행설을 이용하여 인체의 생명과 질병에 관해서 황대내경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활용하여 인체 오장육부의 관계의 허실 관계를 논하고 있던 오장육부의 서로 상호 간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병증이 간이 나빠서 나오지만 그 원인은 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간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간을 생각해 주는 거는 뭡니까? 간이 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수생목 그러니까 원래 도와주는 거는 수고 그 다음에 간이 지배한 거는 그걸 하는 거는 목국토거든요. 비장의 문제가 있을 때 간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을 해주는 신장이 문제가 있을 때도 간에 이상이 올 수가 있고 또한 간 자체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기관과의 관계를 가지고 간을 진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쌍생쌍극론을 가지고 진단도 하고 나중에 처할 때 그죠? 기세를 빼주기도 하고 더해주기도 하고 자 아무튼 요 허실 관계 자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간이 허하다 자꾸 그런 표현을 쓰죠. 실하다 표현을 씁니다. 자 아무튼 각 오행이 넘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허실의 개념에 인체 질병이 생긴다는 관점이 바로 황대내경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의 전통의학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중국의 중이라고 우리는 한이라고 하잖아요. 중의학, 한의학 하는데 한의학 분야에서 이 음양오행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은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죠. 특히 보면 황대내경에는 크게 두 편이 있어요. 소문편과 영추편이 있는데 소문편은 기본 황대내경에 있는 그 기본 이론들 음양오행에 관한 기본 이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요 영추는 기본적으로 침법이라든지 구법 아무튼 신령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실질 의료 행위와 관계된 그 인체 또 장기와 관계되어 있고 경락 이론도 다 여기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따고 인체의 장부, 색, 계절 등을 배속해가지고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여기 나오죠. 색, 그 다음에 시, 사계절, 그 다음에 요 일은 침을 놓을 때 날도 보거든요. 아무 때나 침을 놓는 게 아니고 하루의 시간도 보고 날을 보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과 그 다음에 소리 공상각치고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나중에 진단을 할 때 맨 먼저 눈으로 보고 그냥 문진하고 문답도 하고 그 다음에 맥을 짚고 여러 가지 진단 행위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진단이 하고 나면 치료 행위 할 때도 전부 다
음양 오행에 의해서 결정을 짓고 했다는 거죠. 요즘은 막 기구나 도구가 발달했으니까. 아무튼 추연으로부터 정리되기 시작한 오행이 한나라 때 한 대를 거쳐가지고 동중서나 아니면 황제 내경에 이르러서는 요 간지와 융합되어, 간지 실질적으로 이제 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지와 융합되어 현대적 의미의 오행서로 정착되었다. 근데 실제 요 간지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생겼거든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간지라고 하는, 우리가 간지는 천간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십천간에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기하고 그 다음에 12지지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출해 요 개념들이 서로 상합해가지고 60갑자도 생기고 하는 그러한 그 수위로는 이미 그 각골문을 통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적어도 상나라 때는 상나라 이전이라든지 상나라 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4천년 전이라는 거예요. 4천년 전. 그래서 각자의 학문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학설이 문헌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찌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인데, 아무튼 이런 이론을 학설이나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제가 도표,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아주 흔한 겁니다. 흔한 건데, 의료 관계, 그러니까 전통 의료 관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 오장육부를, 그죠? 오장육부, 오행도 이제, 왜냐면 오장이고 육부를 배당하기 때문에 6개 나와 있는데, 요 군화, 상화를 해가지고, 또 요것도 또 다른 개념으로 화를 2개로 이제 나눕니다. 나누고, 음양으로 각각 그 오장육부를 배당시키고, 요거 보세요. 방위, 계절, 그 인간의 삶 과정, 그 다음에 기, 요 관하면 일반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우리 구규 중에 오관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중에 맨 끝에 나와 있는 이질적인 거, 손톱이나, 그죠? 입술이라든지 털이라든지, 그죠? 모발해놨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의지나 성정, 마음, 심기들, 색깔, 맛, 냄새, 소리, 그 다음에 우리 진액들 나오는, 콧물, 눈물, 여러 가지 진액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숫자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난 별들, 하여튼, 전체를 오행으로 다 나뉘어 놓는 거예요. 오행으로 다 나뉘어 놓고 각자 이제 쳐다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관계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서로 관계의 배합을 의해 가지고 답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침약 아니나 침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하게 되죠. 하여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의료 부분이죠. 의료, 음식 부분. 그리고 요즘은 뭐 컬러 비즈니스 해가지고 색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기, 아로마나 아니면 다른 향기 치료법, 소리, 음악 치료법, 이 전부 다 이거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개념만 뭐 재미는 없겠지만은 뭐 좀 하기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서 좀 정리가 되면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따로 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실질적인 그런 수라고 할 수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 기초한자 시간과 연동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